다양한 사건 부검하셨죠? 네. 뭐 이제 부검은 국가수 있을 때 주로 많이 했죠. 지금 대학에서는 연간 한 120건 정도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해석도 하지만 부검 이후에 나온 감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저는 부검 감정서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란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화가 됐던 예.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받고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이제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 하셨으니까. 했습니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했어요.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게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 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산지청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예.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엔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을 그렇죠. 쓰고 네.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다 부검을 이제 또 부검을 해야 할 되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네.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생이. 네. 소시오패스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가 소시오패스. 요즘 뭐 많이 네, 나오니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 제일 많이 보신 분이 자, 사이코패스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때 많이 보셨잖아요. 네. 소시오패스 많이 보시고. 네. 사이코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우세요? 저는 소시오패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더 무서워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더 낮은 얘기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옵니다. 네. 더 높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시오패스들은요 반드시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러세요. 나 소시오패스 만난 적 없는데? 나 그런 경우 별로 없었어.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시오패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소시오패스를 만날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가깝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건이나 목적이 없어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용건 없는데도 말 거는 것들이에요. 왜? 나는 용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런 주변에. 그리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한테 다시 굉장히 차갑게 돌변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갑자기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로 돌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잘하고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시오패스들 우리는 경험했고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도 둬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소시오패스들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시오패스적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들도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본능적 특징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 즉 습관적인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그중에 셋째 딸이 부모님 계신 그 집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은 너무나 놀랐겠죠.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당연히 급히 옮겼을 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응급수술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응급실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던, 하지만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이 셋째 딸은 자기 첫째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쓰러져 계셨고, 그래서 내가 급히 아빠를 응급차에 모시고 지금 병원에 와서 이제 막 응급실에 들어갔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언니한테. 자, 그러면 이 첫째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되나요? 거기가 어디야? 지금 갈게. 어디가 괜찮아? 아빠 괜찮니? 그렇죠? 두 분의 대답이 합쳐진 게 당연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거기 어디니? 아빠 괜찮니?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응급실에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어? 헐. 뭐예요? 아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응급실에 전화했어?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많이 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다른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어떤 정치적인 손실이 있을지 손익이 있을지를 따지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다들 아파하는데도 그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 가장 경계하셔야 될 소시오패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내가 용도가 다했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일 사람들입니다.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시오패스적 사람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나서서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게 압박 면접하시는 회사예요. 온갖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상대방이 당황해하면 얘는 일을 못할 거예요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시죠.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에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속이고 무언가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감정이 메마른 무서운 사람들을 내가 내 회사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수많은 거꾸로 하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다른 데도 많습니다. 바로 통제의 착각, 컨트롤의 착각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40대 남성이죠. 40대 남성인데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걷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남자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가씨가 약간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쪽에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했는데 장난치면서 안 돌려줍니다.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저 친구들이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껄렁껄렁대는 친구라서 그를 지나가는 자기 또래의 여자인 나에게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요 정도의 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김상준 씨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야지.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이 한국이죠? 프랑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네.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차이가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성품에 의해서만, 가치관에 의해서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년 남성이 아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직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저 아저씨, 발렌타인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발렌타인가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아저씨들은요, 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저 아저씨, 그 마틴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 마틴가요? 저렇게 가면 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렌타인가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만난 약간 곤경에 처한 여성을. 그리고 마틴가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준 아저씨들은 도와주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발렌타인가와 마틴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로맨스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렌타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뭔가 로맨스에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왜 마틴이라는 거리를 물어보게 만들었느냐? 야, 저도 이미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러니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처럼 변한 겁니다. 조금 더 낭만적으로 변한, 그리고 조금 더 아저씨처럼 변한 이 모습에서 사람들의 도움 행동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차이들이 벌써 선택에 큰, 혹은 행동에 큰 영향을 만들어낸다는 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특히 자아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한테 사진 찍어보라 그러고 너희 가족 사진을 찍어보느라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정민식 PD라고 있습니다. 이 정민식 PD한테 딸이, 굉장히 아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딸을 찍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요. 멀쩡하죠? 제가 5분 후에 정 PD, 당신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두르고 있어요. 무언가 좀 더 위험해 보여도 더 뭡니까? 개성 있고 나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는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자아고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고 싶어하는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 뭡니까? 많으면 좋은 거죠. 과유불급은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뭐가 더 맞을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드디어 밝혀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앞에 그때와 뒤에 그때를 나누는 기준을 모르잖아요. 제임스 서로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중의 지혜, 집단지성. 이게 다다익선이라는 거죠.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83? 뭘 더 하세요? 83? 네. 78? 78. 확실히 굉장히 그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85. 솔직한 대답이고요. 배려심이라고는 없고요. 94? 94? 94. 네. 저의 정확한 체중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네 분 중에 어떤 분도 제 체중을 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죠. 그걸 다 받아서 엑셀에 딱 정리해서 평균을 딱 내면 신기하게도 제 체중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대중의 지혜예요. 왜 이런 일은 할까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의 답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의 답은. 그런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의 답이 평균화될 때 뭐가 나옵니까? 제 몸무게라는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대답은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해답, 뭡니까? 단순히 정답이 아니죠.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답들 중에 최고의 답이죠. 게르트 기거렌처, 겉필링이라는 책의 저자죠. 이 사람은 3사람, 4사람 이렇게 면접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범해지고
안전해지고 오히려 새롭고 참신한 사람들은 논의 과정에서 더 배제된다는 거예요. 새롭고 참신한 대답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하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장기 둘 때, 바둑 둘 때, 오목 둘 때 언제 신의 한 수가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훈수 둘 때죠. 내가 두는 게 아니죠. 내 친구가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요. 거기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두면 되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훈수죠. 그러니까 내 친구 도울 때, 내 상사 도울 때, 내 부모 도울 때, 내 자식 도울 때 이때 인간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돕는 훈수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입니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일 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한 분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실제로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연설을 점잖게 했다고 하죠. 물론 중학생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그래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대학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했고 매번 과학과 수많은 철학적인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나보다 아직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인간은 제일 지혜로워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롤모델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남 따라하는 착각이에요. 유사성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건 영화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동성인 다른 여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너무 좋아서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매니큐어 색깔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히로시마에 가면 무인 호텔이 하나 있어요. 헨나 호텔이라고 합니다. 저 무인 호텔에 가면 데스크에 프론트죠. 프론트에 3가지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봇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로봇.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움직임도, 안면 움직임도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3번째, 좀 엉뚱하죠. 공룡 로봇이에요. 공룡 로봇. 사람들이 체크인을 어떤 로봇에게 제일 많이 하는가를 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로봇에게 제일 많이 체크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본 결과 놀랍게도 체크인을 어떤 로봇에게 제일 많이 하는가를 본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 로봇에게 제일 많이 체크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해 본 결과 놀랍게도 공룡 로봇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한테는 거의 안 갑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제일 비슷한 걸 가지고 제일 소름 끼쳐 합니다. 인간과 제일 비슷한 게 뭔가요? 사실 시체예요. 그리고 좀비죠. 근데 우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내 옆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는 어중간하게 상당히 비슷한 것들을 오히려 싫어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비슷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일 때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 따라하다가 시체 취급받고 좀비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헨나 호텔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착각들 중에요, 사실은 제일 큰 착각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거꾸로 해왔구나,
라고 하는 큰 반성을 만들어낸 연구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의 약효가 허리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네, 뇌로 갑니다. 허리는 아픈 거 모르죠. 우리 뇌의 대표적인 영역이 요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예요.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전측 대상회예요. 무슨 가게 이름 같죠? 여기가 활동하면 우리는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이렇게 살점 떨어져 나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은 이별 아니면 갈등입니다. 자, 이별과 갈등은 내 뼈와 살에 조금도 상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에는 뇌에서 어디에서 그 반응을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희들이 좀 놀랐어요. 의외로 같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것과 사람과 이별이나 갈등에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진통제를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나와요. 제가 설마하니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분들께 배버린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더 나를 다그치는 가장 거꾸로 하고 있는 최악의 것들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가 피 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뼈가 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 나한테 모질게 하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이때 나한테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 내가 낫습니다. Sleep quiet, lock the doors and stay the night. Bombshells and broken hearts fall far from sight. IQ와 성격. 사람이 20살 넘으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Q와 성격입니다. IQ. 그래서 20살 넘으면 정기검사 받지 않죠.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IQ를 거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매너도 사회적 능력이에요. 예의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를 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죠?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성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태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더 잘 맞는 상황을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조차도 몇십 년, 몇백 년씩 연구했던 주제들이죠. 과연 인간만 말을 할까? 과연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기각된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유효한 것들도 있죠. 에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행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반대로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 예, 예.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과 네. 사상. 사상.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맡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릴 수도 있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의외로요.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요.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뇌가 올라가면서 심장으로부터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루트가 고비용 저효율 내연기관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무슨 이유로 많이 죽었냐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보다도 많이 죽은 게 아사라고 하죠. 굶어 죽은 거.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보통 그래서 진화적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첫 번째 팩트 뭡니까? 생각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팩트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사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에 있는 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좋아하는 뇌고 속된 별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뇌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욕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욕구가 없으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오래 살겠구나. 인간은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내 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굳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 눈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안 보여주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의 착각, 남녀의 착각, 상하의 착각, 강약의 착각, 시간의 착각, 전체와 부분의 착각, 그리고 관계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며 수많은 것들을 혼돈을 일으키고 정답과 해답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며 참것이 돼 있어서도 착각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동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전염이 잘 되는 것은 전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전염이 안 되는 것들은 전염된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총량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총량의 법칙 따른다, 어떤 뜻이냐? 자,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10만 원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르죠. 제가 오전에 출근해서 3만 원을 썼으면 제 지갑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되나요? 7만 원.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7만 원에서 다시 점심 때 2만 원 썼습니다. 5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따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의지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제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의 의지력을 담아왔어요. 아침에 연구실에 출근을 했는데 제 대학원생 한 사람이 연구계획서를 50페이지를 작성해왔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학원생한테 이씨 진짜 이거밖에 못 쓰겠어라고 화를 쫙 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대학원생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화내는 교수다. 이 친구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전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헉 이러면서 괜찮아 다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는 영혼이 조금 더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한마디를 하고 이 친구를 돌려보내고 제가 3만 원의 의지력을 씁니다. 그럼 저는 마음의 의지력이 얼마 남았을까요? 7만 원 남았습니다. 7만 원 남았는데 다른 과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랑 비슷한 동년배 교수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교수님 지난번에 프로젝트 신청하셨다는데 똑 떨어지셨다면서요. 제가 아 하고 화가 나는데 동료 교수와 그렇게 언쟁을 벌이면 안 되죠. 제가 참았어요. 이미 저는 4만 원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저는 3만 원이 남았죠. 이제 오후 3시쯤 전화가 옵니다. 저희 첫째 딸 시원이에요. 아빠 이번에도 2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와 하고 올라오는데 아시죠? 내일 제 생일인 거. 자 이러면 저는 마음의 지갑에 있는 의지력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 저는 이미 3일 전부터 금연하고 있었던 담배가 제 손에 물려 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금연할 만한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쁜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 이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습관 나쁜 거 가지고 계세요? 야식하는 습관. 잠깐만요. 아 진짜 안 좋은 그런 몸매를 습관이에요. 가지고 계시면서 야식하는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고 이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네. 제 나름대로 세운 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네, 몸에 네. 받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꼭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억지로 막 굶어요. 끼니를. 그리고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습관. 몸에 안 좋은 네. 습관. 예. 또 먹는 거는 허기가 지면 잠을 못 자서 항상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아니면 잠깐 깼을 때 뭘 먹어야 돼서 옆에다가 먹을 것들을 놔둬요.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손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집어서 먹을 수 있게. 보통 그 정도면 병실 아니에요? 입원실에 이렇게.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몸매가? 자, 그 외에도 나쁜 습관 참 많죠. 이것도 물어뜯으시는 분들,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의 유명 축구 감독은 경기장에서 긴장만 하면 코를 우벼가지고 그래서 맨날 픽 던지고 말고 죄송합니다만. 예. 자,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이 언제 나오겠어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 있을 때는 자기가 자동화된 행동을 어디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뭔가요? 욕하는 거죠. 18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너 그렇게 욕하지 마. 너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 너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 겪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그때는 안 해.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점잖은 순간, 예의를 차려야 되는 순간,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보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수시 면접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불을 끄고 나가요. 불을 끄고 나가요. 그래서 교수 3분을 암흑 속에 빠뜨리고 나가죠.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이고. 상견례하는 날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특히나 이 친구는 결혼을 자기 쪽에서는 좀 원했지만 신부가 될 사람 쪽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그 친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열심히 한 10분 동안은 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빙을 보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허벅지에 쏟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뜨거!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 친구가 이랬어요.
그 결혼을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결혼으로 만들었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상견례가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200번의 그 18이란 얘기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하고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 왜?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네.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팝콘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특히 언제 나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